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시험 준비하신 모든 분들 고생하셨고요. 자, 6월달 시험을 본 거에 대해서 간호관리 기출문제 총평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2월 시험과 비교해서 6월 시험은 어떻다고 느끼셨어요? 자, 그동안 간호관리 시험이 굉장히 쉽게 나왔던 거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관리는 그냥 기출문제만 보고 공부해도 되는구나, 혼자서 공부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많게 접근을 하셨을 것 같은데 6월 시험에서는 기출문항의 기본 개념은 나오기는 했지만 일단 답까지 문항들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이렇게 길지? 이러셨을 거고요. 바로 답을 유출하기보다는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출제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아마 간호관리가 제일 쉬운 과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 내용보다는 요약집 아니면 기출문제 풀이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문제를 푸시면서 조금은 당황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게 되고요. 기본 수업에 충실하신 선생님들은 그래도 쉽게 문제를 접근하셨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자, 2월달 서울시 시험과 유사한 문제가 거의 유사한 문제가 3문제 정도 나왔었죠. 의료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라, 그 다음에 서비스 특성 4가지 있죠. 그거에 대한 문제점, 해결 전략, 그 다음에 간호사고의 예방 방법인데 조직적 예방 방법을 물어봤죠. 이번 시험에서도 역시 조직적 예방 방법을 물어봅니다. 그 문제 3가지 문제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새롭게 나온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롭게 나온 문제는 기본 수업을 충실히 하셨던 선생님들은 다 들어본 내용일 거예요. 자, 의사결정 나무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 의사결정 나무에 대한 정의도 기본서에 있었고요. 또 그거에 대한 요인물도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정의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셨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공학적 계산 방식이 나왔었죠. 인력 계산 문제. 그런데 지금까지 기출에서는 산업공학적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관리공학적 인력 예산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 역시도 우리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쉽게 답을 유출하셨을 것 같고요. 팔로워십 문제 역시 처음 나왔던 문제죠. 그러나 기본서의 그대로 문장, 기출문제, 답까지 문항 그대로 문제가 나온 거를 볼 수 있었고 이 역시도 문제풀이 시간에도 다루어 봤던 문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JCI 환자 안전 목표. 이건 굉장히 쉬웠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기본서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포커스 간호기록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죠. 간호기록은 그동안 거의 문제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포커스 수업 PI 기록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포커스 기록도 알고 있으면 출제 문제 그대로 기본서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유출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2월 시험과 마찬가지로 인적자원관리 통제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두 파트에서 출제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서 중심의 꾸준한 시간 투자를 하셔서 꾸준하게 공부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계기가 된 게 이번 6월 시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문항을 먼저 보시면 여기 첫 번째 1번 문항을 보실 겁니다. 자, 1번 문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죠. 자, 지금 보면 인력 배치의 원칙을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 인력 배치의 원칙은 우리 간단하게 공부했었죠. 그러면 우리 4가지가 다 있습니다. 균형의 원칙, 적재적소의 원칙, 능력주의 원칙, 인재 육성의 원칙이 4가지가 있다라는 건 우리 이미 다 풀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거기에 각각의 땡땡이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럼 보기에서 보면 가장 핵심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구성원의 능력, 그 다음에 직무의 특성을 다 고려하면서 여기죠. 적합성을 최대화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에 대한 설명은 적재적소의 원칙에 대한 설명, 정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쉽게 선택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2번입니다. 직무평가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우리 직무평가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서열법, 그 다음에 직무분류법, 그 다음에 또 직무등급법, 그 다음에 점수법, 그 다음에 요소비교법. 그래서 4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서열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열은 말 그대로 서열을 드는 거죠. 그래서 간호부장, 차장, 과장, 수간호사, 간호사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1번 직무의 등급을 신속하게 매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서열법의 가장 대표적인 장점을 물어보는 것이죠. 두 번째, 직무 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한다. 조직 내 직위와 급료 문제를 쉽게 납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직무 등급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직무 등급표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셨을 거고요. 이거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직무의 상대적인 차등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그러면 상대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평가 방법의 장점이죠? 점수법에 대한 평가 방법의 장점이고요. 4번. 척도를 만들어 놓으면 타 직무를 평가할 때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다. 이거는 뭐에 대한 거죠? 요소 비교법에 대한 장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직무평가 방법의 4가지 서열법, 직무등급법, 점수법, 요소비교법에 그렇죠? 지금까지는 장단점을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는 않았었죠. 정의들만 나온 거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장점을 물어보는 문제로 나온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딱 보셨을 때 답은 1번이구나라는 거를 금방 캐치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3번입니다. 자, 이게 지금 포커스 간호기록에 대한 내용인데 간호기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자, 주관적 자료, 객관적 자료, 사정, 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문제 중심 기록이다 라고 하면 우리 이거 뭐라고 많이 했었죠? 우리 임상에서도 많이 썼죠. 수업이라 그랬었죠. 그렇죠? 서브젝트 데이터, 오브젝트 데이터, 어세스 플랜에 대한 4가지 약어가 이거죠. 주관적 자료, 객관적 자료, 사정, 계획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문제 중심. 그래서 수업 기록이 1번에 해당하는 거고요. 2번, 환자 중심의 기록이다. 현재 상태, 앞으로의 목표, 중재 결과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포커스 기록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 기록을 한다 그러면 환자의 문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포커스에서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DAR 이라는 말이 나오죠. 다. 데이터, 그 다음에 액션, 그 다음에 리스폰스 이렇게 3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게 포커스 기록이죠. 3번 간호과정의 문제, 중재, 평가. 그러면 문제, 중재, 평가 그러면 무슨 기록이에요? PIE 기록이죠. 문제 플랜. 문제, 그 다음에 중재, 평가. 이 3가지 약어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PI 기록에 대한 거고 PI의 대표적인 기록들은 상리 기록, 경과 기록으로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4번 시간 경과에 대해서 정보를 서술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서술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서술 기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서술 기록의 종류에는 정보 중심 기록과 관계가 정보 중심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 기본서를 보시면 요대로 거의 한 글자 빠지지 않고 출제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우리 2번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자, 진료비 지불 방식이요. 이거는 여러분 어땠어요? 어렵지 않으셨죠? 자, 가능한 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피한다 그랬어요. 이게 가장 핵심이죠. 피하는 거. 그 다음에 의료비용 감소가 되는 거고 진료비 심사로 인한 마찰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질이 떨어지게 되고 질병군. 그러면 이거 뭐죠? 질병군으로 진료 특성을 반영했어요. 그러면 DR, G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금 말하는 거 보시면 이거는 포괄수까지의 대표적인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걸 바로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바로 유출할 수 있는 쉬운 문제였죠. 그 다음에 JCI 문제입니다. JCI에서도 보시면 요구하는 가장 키포인트가 환자 안전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옳지 않는 거는 우리 이 내용들은 다 수업 시간 했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러면 여러분 자살 예방 교육을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는 바로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없는 안전 목표가 여러 가지 있었죠. 환자를 확인해야 되고 정확한 위치, 정확한 시술, 정확한 수술. 의사소통이 좋아야 안전사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효과를 증진시켜라. 또 추가로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죠? 의료 감염을 위해서 의료 감염 위험을 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료 관련 감염 위험을 감소시켜라. 그다음에 낙상에 대한 공부 많이 했었죠. 낙상 위험을 줄여라. 그다음에 투약 사고가 많은 약물의 안전을 향상시켜라. 뭐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토탈 6개 정도로 JCI에서 안전 목표를 제시한 거를 아실 수 있었고 이 내용도 기본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자살 예방 교육은 아닌 거죠. 틀린 거고요. 6번 조직 구조 구성 요인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조직 구조 구성 요인이 뭐가 있었죠? 우리 구성 요인 3가지. 첫 번째가 복잡성. 두 번째가 표준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정의를 보시면 자, 복잡성은 직무에 분화되는 정도고 표준화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공식화죠. 공식화가 직무의 표준화 정도를 설명하고 있죠. 직무에 존재하는 표준화 정도를 공식화로 설명을 하고 있고 권한의 집중 정도를 직권화로 설명을 하고 있죠. 복잡성은 조직 내 분화 정도. 자,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한 공부는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단순하며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직무일수록 공식화가 직무의 일을 표준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직무일수록 공식화가 어려운 게 아니라 공식화가 쉽죠.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는 거. 자, 대규모 조직일수록 직권화 경향이 높은 게 아니라 대규모 조직이 원활하게 그러니까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조직의 의사결정 권한을 분권화 시켜야지만이 잘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직권화가 아니라 분권화 경향이 높다라고 바꾸셔야 되고요. 직무의 특성이 획일적이고 일상적일 경우는 직권화 경향이 굉장히 높죠. 4번, 지리적으로 분산 정도가 커질수록 조직의 복잡성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더 증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직구조 구성 요인의 대표적인 설명을 이 3가지 개념에 대한 설명을 잘한 거는 3번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번, 조정에 대한 설명을 물어봅니다. 우리가 조정 그러면 우리 어디서 배웠었죠? 조직화 원리에서 조정의 원리에서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정에서도 우리 조정, 협력, 팀빌딩 이럴 때도 조정에 대한 것들을 문제가 냈었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최근에 조정에 대한 내용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 설명들을 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째 보세요. 우리 3번째 먼저 볼게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여기서는 목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이 해야 될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담하는 과정. 이게 조정에 대한 개념인 거죠. 두 개의 부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업무를 나누는 과정을 조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째,
업무 과정과 산출을 표준화하는 것은 효과적인 조정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효과적인 조정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접근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업무 과정과 산출을 표준화한다라는 것은 프로그래밍 접근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구성원들이 동일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과정, 그 다음에 산출, 그 다음에 거기에 기여되는 기술들을 표준화시키는 게 조정의 한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접근법의 대표적인 게 표준화입니다. 자, 그래서 조정 방법에 2번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공식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구성원들 간의 개별적 조정이 이루어진다. 혹시 이 문장 기본서에서 보셨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들 기본서에 보시면 조직 내 조정 기전이라고 있었을 겁니다. 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직 내 조정 기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에 속하냐면 상호 조정이라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표의 제일 위에 있는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기술 과정의 표준화, 업무 결과에 대한 표준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 상호 조정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비공식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서로 개별적인 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상호조정이에요. 그 구체적인 예들이 환자의 임상 상태에 따른 정보를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의료진과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상호조정 부분에 기술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맞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조정은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기반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구성원들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상위 관리자가 조직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거고 우리 조직화의 원리에서 조정의 원리 배우셨죠? 목표 통일의 원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행동 통일을 하도록 하는 게 조정의 원리였죠.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거죠. 상위 관리자들이 어떻게 조정을 하겠다라고 방법을 선택하면서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1번이 틀린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 자, 8번입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 쉽게 접근을 하셨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보기 박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공식적인 시스템. 그러면 이건 고전적 이론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업무 표준 절차, 규범을 명확하게 설정해서 가장 대표적인 거 문서화한다. 문서주의가 나오는 거죠. 구성원들이 관리자들의 의사결정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모든 거를 절차, 규범 그리고 구성원들이 그거를 지키도록 사회가 관리자가 그거를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료제를 설명하고 있고요. 전문적인 능력에 입각해서 인사 제도를 마련한다. 우리 전문적인 능력은 항상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보고 직무 성과에 따라서 승진한다는 것도 이미 문제풀이, 그다음 기출에서도 다 풀었던 문제이고, 그다음에 의사결정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화하는 거죠. 왜요? 이거 의사결정 권한을 남발하지 않도록 제한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관료제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거를 바로 선택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답은 3번이고요. 3번 관료제 이론입니다. 다음 9번이죠. 자, 여기에서는 균형 성과표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과 지표가 문제가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균형 성과표 그러면 BSC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네 가지 관점이죠. 우리가 자, 고객 관점, 재무적인 관점,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이 있었다라는 걸 공부를 했었을 거고요. 자, 성과 지표가 막상 보면
좀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죠. 일단 닦아지 문항이 길었고, 그 다음에 이 내용 자체가 쉽게 들어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천천히 생각해 보면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자, 1번 보세요. 의료손익, 환자 1인당 수익 투자 수익률, 직원 1인당 수익이에요. 그러면 가장 핵심 단어는 수익이야. 그러면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얘는 어디에 들어가요? 재무적 관점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죠. 고객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자, 고객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 해요. 초진율, 외부 환자 비율, 일평균 환자 수. 이거는 무슨 관점일까요? 이게 고객 관점이죠. 고객의 만족도를 보는 거. 3번, 프로세스 관점은 뭐예요? 고객 만족을 하기 위해서 병원의 조직 내 프로세스를 어떻게 운영을 하냐는 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원일수를 줄이는 방법, 병상 가동률을 높이는 거, 예약 부도율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외래 진료 대기 시간을 줄이는 거, 초진 예약 대기를 줄이는 거, 검사 소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여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3번 프로세스 관점이 가장 맞는 지표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번을 보세요. 얘는 지표가 아니라 성과 목표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학습과 성장 관점은 뭐예요? 구성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구성원들의 만족을 올려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죠. 만족해서. 그러면 뭐예요? 직원들의 성장률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잠재적인 개발, 그 다음에 생산성 증가가 성과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이거는 자 10번 문제 보세요. 10번 문제 보시면서 이건 또 뭐지? 라고 당황하셨던 분들 많으세요. 자, 우리가 답은 비즈니스 게임법인데 우리가 기본서에 있는 비즈니스 게임법 아마 두 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자, 모의 가상훈련이죠. 그런데 그런 거는 이미 그 두 문제는 기출에서 나왔던 기출문항 답가지였고요. 자, 저도 이거를 보면서 이제 조금 고민을 했던 게 여러분들 보세요. 감수성 훈련은 뭐죠? 다른 말로 하면 민감성 훈련이죠. 그래서 내가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타인에 대해서 어떤 배려적인 행동을 하는지, 그렇죠?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보는 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인바스켓 기법은 뭐예요? 바스켓 안에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종이가 써 있는 거죠. 그래서 바구니 안에 있는 종이를 꺼내서 펼쳐보면 문제가 써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하는 관리자의 의사결정 훈련을 시키는 방법이 인바스켓 기법. 브레인스토밍은 창의적 의사결정 방법으로 얼굴 보고 하는 페이스 투 페이스 토론 방법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감수성 훈련, 인바스켓 기법, 브레인스토밍 아닌 거는 아셨을 겁니다. 그럼 과연 이게 비즈니스 게임법이냐라고 봤을 때,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집단이 경쟁을 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경쟁할 수 있는 집단 등을 경쟁을 통해서 의사결정 방법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경쟁하면서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몇 개 그룹으로 나눠서 그 상황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동일한 문제를 제공한 다음에 그 집단별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면 거기서 문제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집단에서 제출한 문제 해결 방법을 가지고 비교 평가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 지금 말한 비즈니스 게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에는 이 내용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조금 고민을 하셨겠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긴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책 개정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팔로우십이죠. 자, 최근에 팔로우십이 높아지고 있죠. 팔로워들이 많으면서 몇만 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다 막 자랑 삼아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리더들보다
팔로워들이 더 능력 있는 팔로워들이 많으면서 이 팔로워들을 잘 활용하는 게 조직에서는 좋다라고 하면서 팔로우십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켈리가 주장했다는 것도 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팔로우십을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팔로우십에 보면 지금처럼 실무형, 수동형, 소외형, 수능형, 또 뭐가 있죠? 모범형이 있죠.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나눠질까요? 자, 팔로워들이 수동적으로 행동을 하느냐,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느냐로 나눠지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팔로워들이 비판적이지 않아요. 무비판적이에요. 그죠? 무비판적인 사고를 하느냐, 아니면 의존적인 사고를 하느냐, 아니면 독립적인 사고를 하느냐, 그 다음에 비판적인 사고를 하느냐의 축으로 나누어서, 자, 4개 축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게 5개, 한 개가 더 있으면서 5개 항목으로 나눠지고 있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는 뭐죠? 소모형, 소외형, 그 다음에 모범형, 그 다음에 실무형,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수동형, 그 다음에 수능형,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각각의 정의를 지금 문제를 내고 있죠. 닭가지항에서는 지금 하나가 없는 거죠. 수동형 있고, 그 다음에 소외형, 모범형이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항도 실제 기본서에서 이대로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실무형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풀이 시간에서도 이 문항 그대로 문제풀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실무형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자,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그러면 얘는 소외형을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도 안 하고요. 리더 판단에 의존하고 리더 권위에 순종하지만 열심히 하는 형을 뭐라 그래요? 이거 수능형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참여도 안 하고 팔로우십의 진정한 의미를 새롭게 배워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말하고 있죠. 무비판. 이거 수동적인 거죠. 그래서 수동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팔로우십의 5가지 스타일을 적어 놓고 그거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을 물어보고요. 지금처럼 불공정성을 감소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우리 불공정성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뭐였죠? 투입을 변경하고 결과를 변경하고 나의 투입이나 결과를 왜곡하거나 타인의 투입이나 결과를 왜곡하거나 이것도 저것도 싫으면 직장을 떠나거나 비교 대상을 바꾸는 6가지 방법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각된 불공정성을 줄이기 위해서 행동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과소보상이에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타인을 비교했더니 내가 너무 적게 받아. 그러면 어때요? 내 일을 줄이죠. 내 일을 태만히 하는 거죠. 평소에는 열심히 했지만 내가 쟤보다 적게 받는데 뭘 이렇게 열심히 해? 내 일을 줄여버리죠.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을 바꾸는 거죠. 나랑 월급 똑같이 받는 사람을 바꿔서 그러면 만족을 하는 거고요. 타부서로의 이동하거나 결근 이직을 고려하면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고요. 자, 내가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했으니까라고 위안한다라는 거는 과소보상이 아니죠. 자, 내가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했으니까 더 많이 받는 건 당연해 라고 하는 과다보상에 대한 불공정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과소보상에 대한 불공정성을 감소시킨다라는 거는 이게 아니라 상대방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했으니까 맞다.
라고 이완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닭가지 4번은 과다 보상에 대한 불공정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조직 구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핵심 단어는 뭐예요? 과제가 주어져 있죠. 중환자실 욕창 발생률이 증가하는 거를 개선하라라는 숙제가 주어졌죠. 그래서 임시적인 조직이에요. 핵심 단어 임시적인 거고, 또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 중환자실 소속 간호사, 안전간호팀 소속 직원, 욕찬 전문 간호사,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몇 명씩을 착출해서 그 과제를 하려고 모이는 집단, 이걸 뭐라 그러죠? 프로젝트 조직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프로젝트 조직의 특성이 뭐예요? 그 숙제를 하려면 자기 일을 스탑을 하고 프로젝트 팀에 합류를 했다가 그 과제가 다 끝나요. 그러면 해산이 돼서 자기 조직, 모조직으로 돌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도 여기서 보세요. 자, 욕창 발생률이 개선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창 교육 활동을 하고 수행을 다 했어. 그래서 감소율을 줄였어요. 그래서 다시 해당 조직은 해산이 되면서 이 구성원들은 자기 모조직으로 돌아갔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닭가지 문항에서 프로젝트 조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걸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분업과 전문화가 이루어져서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조직, 어떤 조직이죠? 직능 조직을 설명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있는 구성원을 활용해서 최고 관리를 보좌한대요.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있는 사람, 위원회 멤버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였지? 라인 스텝 조직을 설명을 하고 있고, 세 번째, 기능 조직과 직계 조직. 여기서 말한 직계 조직은 여러분, 이 직계라는 말이 조금 물음표로 갔을 수도 있는데 라인 조직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원적인 권한 체계, 명령 통일의 원칙을 어기죠. 그래서 팀 목표와 전체 목표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는 매트리스 조직을 설명하고 있고요. 4번, 우리 프로젝트 조직이 환경 변화에 되게 민감하죠. 그렇죠? 탄력성 있는 조직이고 팀의 목표가 명확해요. 왜? 과제가 팀의 목표가 되는 거죠. 조직의 기동성, 유연성이 크다. 그 과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가 숙제가 끝나면 해산. 그래서 보시면 답이 프로젝트 조직을 설명하고 있는 문항이 되는 것입니다. 연기준 예산제를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게 점진적 예산제, 연기준 예산제 뭐 이렇게 설명을 했을 텐데, 자, 여러분 1번 보세요. 예산 편성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가능하다. 여기까지만 보세요. 이거는 뭐죠? 전문 지식이 없어서 작년 예산에 올해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계산해서 나오는 거. 점진적 방법이죠. 근데 두 번째 여기 구성원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 자, 점진적인 예산 방법은 일반적으로 예산가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 구성원의 참여가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자원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죠. 우리 연기준 예산제 그러면 예산 낭비를 줄이는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실행하기 간단하고 신속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은 점진적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꽤 계산기만 있으면 되니까. 예산 수립 과정에서 자,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왜 의사소통이 활발해져요? 조직의 연기주니까 제로 베이스로 놓고 하는 거잖아. 우선순위를 놔야 되니까 그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굉장히 원활하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줄어든다. 이게 틀린 거죠. 업무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업무량이 많아지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서비스 마케팅 전략입니다. 우리 서비스 특성 4가지가 무형성, 비분리성, 소멸성, 이질성 4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형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형적인 단서가 아니라 유형적인 단서를 강조해야 되고요. 구매 전 의사소통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구매 후에 형태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어떠셨는지 구매 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비스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2개가 다 틀렸죠? 자,
비분리성 마케팅의 전략은 서비스 제공 시 우리 비분리성 이꼴 뭐예요? 동시성이죠. 동시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를 생산하고 간호사가 서비스를 생산하고 환자분들이 서비스를 소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개입하죠. 환자들이 개입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예요? 고객의 선발과 훈련을 강조하는 게 아니죠. 직원의 선발과 훈련을 강조해야 된다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자, 소멸성이에요. 서비스는 재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딸릴 때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되고요. 비수기의 수요에 대해서도 대비 전략을 세워놓으셔야 되죠. 자, 이질성 이꼴 가변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서비스 제공 과정을 포괄적이고 다양화한다? 이게 틀린 거죠. 다양화, 포괄적 아니에요. 기계화, 그 다음에 표준화, 이런 고객 맞춤화? 이런 것들이 고객한테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기계화, 표준화, 고객 맞춤화 이런 것들의 전략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답은 뭐죠? 3번 소멸성의 대처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관리 접근 방법 우리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는 질관리 접근 방법에 얘들이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거는 문제를 아마 여러분 100문제 이상 다 푸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시험은 뭐였냐면 장점, 단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죠. 장단점까지는 나오진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장단점의 문제가 나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과정적 접근반의 평가 기준이죠. 이거는 장단점이 아니라 평가 기준이니까 과정은 우리가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하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결과적 접근은 환자 주변의 상황,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측정 가능하다.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것이죠. 결과적 접근법은 환자 변수에는 사회심리적 변화, 인지, 환경적인 변수들이 너무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인 거죠. 물적 자원, 인적 자원 확보, 자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걸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단점을 지니게 되는 거고요. 과정은 실제로 우리가 간호 행위를 환자랑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간호 표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준이 없을 경우에는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니까 2번 이게 되는 거고요. 자, 조직적 대응 방안이죠. 이게 거의 동일한 문제로 나왔고요. 자, 여러분 이 문항을 그대로 기본서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요 문항 1, 2, 3, 4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거의 안 틀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 1번만 봐도 틀린 거죠. 간호과오는 피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호과오는 피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호과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간호과오 사례를 공유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자료수집 원인 분석하고 병원을 위해서 잘못한 사실을 감추고 있다는 가정을 절대 환자한테서 보여주면 안 되겠고 누가 환자와 보호자한테 사실을 말하고 추후 치료 비용 부담을 누가 할까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자 우리 핵심이 관리공학적이죠. 여러분 보기를 보면 여러분 문제 제대로 안 읽으면요. 이거 산업공학적으로 문제 풀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관리공학적이다라는 거 요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루 간호사예요. 하루. 자 그러면 우리 관리공학적 산정 방법이 직접 간호 시간 플러스 간접 시간 더해서 실제 근무 시간 8시간 하는 거고 우리가 공부했던 건 거기죠. 거기에 정수 1.6을 곱했죠. 이거는 우리가 그 병동의 전체 간호사 수를 구할 때 썼던 거죠. 여기서 1.6은 뭐예요?
그 간호사의 그 병동 간호사가 오프도 있어야 되고 병가 뭐 이런 거 휴가 이런 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필요 인력보다 좀 더 가산한 정수를 곱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문제 보세요. 하루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굳이 이거 정수를 기억해서 곱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직접 간호 시간이 얼마예요? 78시간 플러스 간접 간호 시간 50. 그 다음에 이거 뺀다 그랬죠? 다시 한정해서 재현 이거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실제 근무 시간이 8시간이고 간호사 부담률이 100%예요.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얼마예요? 이게 지금 계산을 하게 되면 얘가 지금 답이 16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16명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상수 1.6을 곱할 필요는 없었다고. 그 병동의 전체 간호사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루에 필요한 간호사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16명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9번. 자, 돈합에 대한의 구성 요소, 그쵸? 질을 구성하는 요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그래서 적정성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성은 여러분들 뭐죠? 바로 1번이죠. 건강 개선을 위한 비용 간의 균형. 이게 적정성이죠. 그러면 2번 뭐예요? 자원이 불필요하지 않게 소모되지 않고 활용된다. 라는 거 하는 거는 뭘 설명하고 있죠? 효율성이죠. 이건 여러분들 금방 갔을 거예요. 4번은 바로 나와야지 이거. 뭐예요? 효과성. 그 다음에 3번. 보건의료 분배와 그 다음에 주민에 대한 혜택에서 공정성을 결정하는 원칙에 대한 순응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형평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기출문제를 저랑 풀어보신 선생님이면 이게 22년 2월 세종시 문제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문제를 보기 박스로 주면서 답을 형평성으로 풀었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답과정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답은 쉽게 1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번. 20번을 가지고도 고민하셨던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주경로요법은 아닌 건 아시죠? 자, 주경로요법이 뭐죠? 우리 CPM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경로요법 아니에요. 자, 명목 집단 기법은 뭐죠? 조직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구성원들 보고 미리 생각해 보고 오라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일단 쓴 다음에 제시를 해서 의사소통을 해서 투표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방법이 명목 집단 기법이에요. 그럼 아니야. 얘네 두 개는 아닌 것 같아. 자, 의사결정 격자. 이거 처음 들어보네? 의사결정 나무. 수업 시간에 들어는 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유인물도 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답은 의사결정 나무죠. 자,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을 어느 정도 참여시키냐, 아니면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를 함으로써 그 대안들에 대해서 사건, 발생, 결과, 이런 거를 제시를 해서 의사결정을 도와주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기에서도 보시면 정규 직원 채용에 따른 비용과 원내 기존 직원 배치에 따른 비용을 서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교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 다 비교를 해서 증가된 업무 처리를 위해 정규 임금을 지불하는 정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들에 대한 거를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 의사결정 나무죠. 그래서 나무 트리 형태로 디시전 트리라고 공부했을 겁니다. 나무 형태로 계속 선택해서 가는 거고, 이거에 대한 그림도 아마 제가 유인물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격자가 뭐냐? 또 이렇게 질문하는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디시전 그리드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격자 있는 거 아시죠? 우리 격자가 자, 왼쪽에는요,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요소들을 나열을 합니다. A, B, C, D, E. 우리 격자가 모눈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소들을 나열을 하고 여기에 선택되어진 대안들이 몇 개를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대안 1, 대안 1, 그 다음에 2, 대안 3, 4, 5 이런 식으로 대화해서 총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ABC에 대한 요소에 대해서 그 요소에 대한 대안들의 가중치를 주게 되죠. 점수를 주게 되죠. 뭐 3, 1, 2, 1. 그 다음에 4, 뭐 2, 4, 뭐 2. 이런 가중치를 점수를 주게 돼서 총점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를 의사결정 격자라고, 격자. 우리 관리격자 이론 보셨죠? 그 구구 형태로 해서 모는 종인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눠 놓는 거. 이걸 격자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의사결정하는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게 의사결정 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격자가 닭가장에 있어서 이걸 지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거는 의사결정 나무에 대한 답을 선택할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본서에 보시면 의사결정 나무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불응과 예튼이 제시한 의사결정 방법이고, 어떤 상황에서 쓰는 게 좋다, 어떤 상황에서 쓰는 게 좋죠? 단기나 중기 기획에서 쓰는 의사결정이 효과적이다. 뭐 이런 멘트들이 나온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20문항을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6월 시험에는 문항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답을 선택해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야 한 과목을 풀지만 여러분들은 3과목을 푸셔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쫓기듯이 문제를 푸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기본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닭가지 항들을 좀 꼼꼼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구나라는 필요성도 저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좋은 결과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